2026년이 시작된 후 첫 두 달 동안 나는 한때 기세등등했던 강남대로가 금융과 시대라는 이중의 압박 아래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불과 얼마 전의 시간을 떠올려 보면 가로수길은 인파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던 번화한 풍경이었으며 마치 구석구석마다 돈과 욕망이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그 땅을 밟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찬바람 속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임대 현수막뿐이다. 그것들은 마치 패배한 군대의 깃발처럼 한 시대의 종말을 소리 없이 선포하고 있었다. 지금은 저녁 7시, 본래 도시의 밤문화가 가장 뜨겁게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간판들은 불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 중이며 발길을 멈출 가치가 있는 곳은 손가락 5개만으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한때 권리금만 5억 원에 달했던 황금 점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곳은 더 이상 창업가들의 꿈이 아니라 건물주 손에 들린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들어와 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하며 먼저 양보를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길을 걷는 내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의 신호였다. 설계자와 운영자 위에 군림하던 건물주의 오만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 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는 강남이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최상위 상권이라고 그토록 확신했을까? 이 순간부터 그 신화는 하나씩 해체되고 가루가 될 것이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소위 인스타그램 명소라 불리는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곤 했다. 당시 압구정 가로수길은 공인된 데이트 성지이자 유행의 풍향계였다. 하지만 지금을 보라. 로더기가 굉음을 내고 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화려한 조광을 받던 건축물들은 하나둘 빈 껍데기로 변하고 있다. 길 건너편 한때 사교의 성지였던 건물은 이제 텅 비어 있어 마치 그 모든 번영이 한갓 환상에 불과했던 것처럼 느껴진다. 연인들의 첫 데이트 필수 코스이자 도시 문명의 가장 정교한 단면이었던 그곳의 입구에는 이제 몇 개의 깃발만이 바람 속에 외롭게 펄럭이고 있다. 퇴근 시간인 저녁 7시. 나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이 거리에서 전례 없는 적막함을 느꼈다. 날이 어두워지자 켜진 네온 사인들은 칠흑 같은 거리 위에서 너무나도 드문드문 보였고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자본력을 앞세워 홍보용으로 운영되는 국제적 브랜드의 반짝 매장뿐이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조차 한 달만 운영되는 임시 존재일 뿐이며 곧 폭죽처럼 사라질 운명이라는 점이다. 가장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점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 논리가 어긋난 이 시대에도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나 또한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력은 현재의 강남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인다. 내가 소비하고 싶었던 그 가게, 그 분위기, 그 왁자지껄함은 상권의 고사와 함께 모두 사라져버렸다. 돈은 있지만 그 돈을 휘두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뜻밖의 시대적 우연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원흉은 이미 현실을 이탈해 미쳐버린 토지 가격이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20억 원에 팔리고 평범한 상가 건물조차 30억 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성장이라는 이름의 러닝머신 위에서 미친 듯이 달렸고 건물주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냉혹했다. 내 건물의 시장 가치가 200억 원이라면 매달 1억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본이자 싸움에서 패배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먼저 수익을 짜내야 한다고 믿었고 주저없이 임대료 문턱을 1억 원으로 높였다. 심지어 협상조차 귀찮아하며 기계적으로 계약서를 들이밀 뿐 흥정의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개인 사업자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계산을 한번 해보자. 설령 직원 2명만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매달 1억 원의 임대료에 최소 500만 원의 인건비, 그리고 급등한 전기료와 재료비를 마주하면 수학적 논리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유리잔에 담긴 커피 한 잔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 가격 앞에서 어떤 이성적인 소비자도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명확하다. 설령 그 화려한 건물에 입점한다 해도 결말은 반드시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곳은 더 이상 경영의 장소가 아니라 높은 가치 평가라는 틀에 갇힌 살인 기계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다. 나는 텅 빈 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본래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할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요즘 소비자들은 어디서 쇼핑을 하는가? 정답은 더 이상 이 비싼 거리들이 아니다. 옷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음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뒤 배달을 기다린다. 심지어 새벽에 배송되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까지 집 앞으로 정확히 도착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이유를 잃었다. 생존과 욕망의 모든 문제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거대하고 입체적이며 값비싼 광고판으로 변모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구경하고 브랜드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랑할 사진을 찍고 실물을 확인한 뒤 집에 돌아와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더 저렴한 온라인 가격을 찾는다. 나는 깊은 우려를 느낀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운영자들은 종종 자신이 건물의 노예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마치 건물주가 사사건건 명령을 내리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인건비를 보라. 어떤 순간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창업자를 짓누르는 마지막 소금 가마니가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치솟으면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매달 500만 원이라는 경직된 지출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죽음의 순환이다. 사장들은 자신의 임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밤낮 없이 14시간 동안 노동하지만 결국 자신이 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유가 단지 직원의 월급과 건물주의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깊은 위기가 아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거시경제의 올가미에 있다. 그것은 환율이 주는 질식감이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연쇄 반응은 해일처럼 밀려왔다. 우리가 소비하는 밀가루, 커피 원두, 설탕 등 원자재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작년에 킬로그램당 3만 원 하던 원두가 지금은 6만 원으로 2배 올랐지만 이유는 깔대기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상세히 따져보면 커피 한 잔을 팔아 남는 이익은 고작 500원일 수도 있다. 이는 1천만 원의 월세를 메우기 위해 매일 수백 잔, 수천 잔을 팔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미 인기가 시들해진 거리에서는 천방지묘 같은 소리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서 이 점포들은 건물주의 전망대로 전락했다. 그리하여 한때 꿈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은 도망을 선택했다. 강남이라 할지라도 이런 만성적인 자살 행위로 가산을 탕진하느니 짐을 싸서 떠나는 게 낫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저 건물을 보라. 1층은 비어있는데 지하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괴기스럽지 않은가. 이러한 수직적 분층 현상은 현재 강남의 가장 진실한 조상이다. 지상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모든 소형업체들은 무형의 힘에 밀려 지하로 처박혔다. 1층의 햇빛은 이제 거대 독점 자본의 전유물이 되었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와 같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연쇄점들만이 그 소모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평범한 개인 사업자는 햇빛을 볼 권리조차 없으며 간판을 걸 여유도 없이 지하로 움츠러들었다.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기에 그들은 배달 시장에서 처절한 내수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층이 1년 넘게 비어 있음에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단일 원도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 배후의 논리는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가치 평가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주들 대다수는 은행에 거액 대출을 끼고 건물주 자리에 앉았다. 은행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 지표는 바로 임대 수익이다. 계약서에 월세가 1억 원으로 적혀 있으면 건물 가치는 100억 원이 되지만 월세를 절반인 5천만 원으로 깎으면 건물의 평가 가치는 즉시 50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는 순간 은행에서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는 것은 파산뿐이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건물을 비워둘지언정 장부상의 허울뿐인 1억 원 임대료를 고수하려 한다. 공실 건물의 증가는 바로 이러한 금융체제 아래 독버섯과 같다. 이 싸움은 이제 자존심과 자금줄에 관한 치킨 게임스로 변질되었다.
누구든 먼저 임대료를 내리는 쪽이 먼저 쓰러질 수 있다. 이 게임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산 극소수의 자산가뿐이다. 그들은 10년 동안 임대료가 없어도 느긋하게 다음 거품을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규 건물주들은 취약하다. 그들은 지난 저금리 시기에 크라우드 펀딩이나 레버리지를 통해 수십억, 수백억 원을 끌어모아 건물을 샀다. 금리가 3%일 때는 임대료로 매달 1,5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금리가 7%로 치솟으며 매달 이자 부담이 3천만 원 이상으로 2배가 되었다.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3억 6천만 원이 증발하는 이 자금 유출 속도는 어떤 중산층이나 소부르주아 계층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한때 신성시대였던 건물주는 이제 은행에 지키는 개가 되었다. 이러한 고금리, 고환율, 고공실률의 삼중 타격 속에 그 부동산 신화는 산산조각 나고 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모세 혈관들은 문 뒤에서 시들어가고 있다. 장부상 자산이 수천억 원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생명력이 없다면 이 도시는 그저 철근 콘크리트 무덤일 뿐이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건물을 사기 위해 70%의 대출을 받은 사람을 과연 소유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실상 은행이 그 건물의 대주주다. 소위 건물주라는 사람들은 매달 은행을 위해 일하며 거둔 임대료를 그대로 이자라는 블랙홀에 쏟아붓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려는 투기였다. 이자를 갚기 위해 임대료는 기형적으로 높아져야만 했고 임차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부채에 기반한 번영은 밑바닥부터 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남 상권 건물주의 평균 연령은 이미 67세에 도달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인터넷도 없고 배달도 없으며 문만 열면 손님이 줄을 서던 황금시대에 멈춰있다. 그들은 낡은 경험을 고수하며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맛을 위해서라면 골목 깊숙한 곳이나 지하실까지 찾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강남 1층에 앉아있기만 하면 손님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 믿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소통의 완전한 단절을 불러왔다. 임차인이 함께 살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애원할 때 그들은 그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뿐이다. 이러한 고집은 임차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건물 자체의 가치까지 질식시킬 것이다. 화려한 지상층이 무너졌다면 이제 지하의 진실을 들여다보자. 습하고 어둡고 환기도 안 되는 지하 2층에서 사장들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상에서 쫓겨난 이 개인 사업자들은 월세 100만 원 남짓의 공유 공간에서 마치 공장 부품처럼 배달 음식을 대량으로 찍어낸다. 이곳에는 눈 맞춤도 따뜻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없다. 오직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주문벨 소리뿐이다. 사장들은 돈을 아끼려 사람을 쓰지 못하고 점심시간 대목에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해도 수수료와 재료비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이익은 고작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이 아니라 신체를 갉아먹는 자기 착취에 가깝다. 동시에 지상의 빈자리는 무인화 업태로 채워지고 있다. 한때 권리금 5억 원의 가치가 있던 점포는 이제 저렴한 냉동고가 놓인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나 기계음만 들리는 인형 뽑기방으로 변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샴페인을 마시던 거리는 이제 초라한 조명과 천 가림막뿐인 무인 사진관들이 점령했다. 이런 풍경은 마치 90년대로 회귀한 듯 황량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 공백을 야기한다. 관리인이 없는 무인 점포는 심야 시간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경찰의 출동 빈도가 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건물주가 아낀 인건비를 결국 사회 전체가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깊은 영향은 젊은이들이 생활비를 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무인 단말기와 로봇이 초급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개별 건물주의 비극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다. 이 화려한 건물들을 짓도록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쇄 부도를 마주하고 있다. 1층 상가가 팔리지 않고 시행사가 고금리 사채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파산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시장에 뛰어든 신흥 부자들은 건물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저주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가 반토막 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밀린 관리비와 복잡한 소송 비용이 이성적인 투자자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멸의 사슬은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청소원, 관리인,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 상업 생태계의 의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하고 있다. 원격 근무의 확산과 함께 오피스 빌딩의 공실은 골목 식당의 객수를 더욱 메마르게 한다. 이른바 반짝 매장의 번영은 강심제일 뿐 지역 경제가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릴 뿐이다. 한 가게가 망하면 사장이 평생 모은 권리금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이런 쌍패의 국면은 거리를 취한 사각지대로 만든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도시 문화가 소멸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게임의 유일한 승자는 이자를 챙기는 은행, 수수료를 거두는 플랫폼, 그리고 결제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뿐이다. 법정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있으며 집달관들은 타인의 꿈을 매정하게 길바닥으로 내던진다. 경매 시장은 하이에나들의 잔치상이 되어 부실 채권 펀드들이 타인의 불행을 싼 값에 거둬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이 순간 반복되는 듯하다. 지금의 강남은 30년 전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일본 도쿄 긴자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다. 일본의 토지 신화가 깨졌을 때 긴자의 건물값은 10분의 1로 폭락했다. 그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발밑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도시의 영혼을 지키고자 한다면 건물주들은 그 고집스러운 임대료 논리를 깨야만 한다. 매출 공유제를 시도하고 임차인과 위험을 분담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대체 불가능한 체험 공간으로 전환해야지. 단순한 비싼 전시실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부채가 무기가 아니라 덫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어떤 자산을 사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보라. 당신의 임대 수익이 그 지긋지긋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반년 동안의 공시를 버틸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현금을 지켜라. 부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뉴스 헤드라인에 가려진 이 냉혹한 바닥의 논리를 직시해야만 이 재창조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집 이야기가 아니다. 변동성이 가득한 미래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법칙이다. 만약 당신이 이 글에서 다가오는 한기를 느끼고 자신의 재무 구조를 좀